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굉장히 알랭드 보통의 글을 좋아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 걸까? 그리고 공항에서의 일주일을, 그리고 이 책, 또 여러 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몇 번씩, 여러 번씩 그 글들을 반복해서 의미를 되새겨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불안하니까 사람이다 라는 불안과 관련된 책을 업로드했는데요. 이 알랭드 보통의 불안은 그런 심리학 책이 아니라 철학적인 그런 책입니다. 불안을 철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글이고, 워낙 알랭드 보통의 글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프랑스스러워서 읽을 때마다 되게 색다르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5, 6년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알랭드 보통의 다른 책들은 그래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됐었는데, 이 불안이라는 책에 있는 글들은 어렵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에게 20대 중반의 저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단어여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글을 다시 접해보면 좀 더 이해도 공감도 잘 되고 또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낭독을 해드리면서 저도 이 글들의 의미를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의, 지위, 사회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 지위는 신분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파생됐다. 좁은 의미에서 이 말은 한 집단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신분을 가리킨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본 사람의 가치나 중요성을 가리키며 이 책에서는 이 의미가 더 중요하다. 사냥꾼, 투사, 유서 깊은 가문, 사제, 기사, 다산하는 여자 등 높은 지위를 부여받는 집단은 사회마다 각양각색이었다. 그러다가 서양에서는 1776년 이후 경제적 성취와 관련해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높은 지위는 즐거운 결과를 낳는다. 이 결과에는 자원, 자유, 공간, 안락, 시간이 포함되며 남들에게 먼저 배려받고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느낌은 다른 사람들의 초대, 아첨, 웃음, 경의, 관심을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높은 지위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꼽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놓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위로 인한 불안. 사회에서 제시한 성공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엄을 잃고 존중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현재 사회의 사다리에서 너무 낮은 단을 차지하고 있거나 현재보다 낮은 단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 이런 걱정은 매우 독성이 강해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불안은 무엇보다도 불황, 실업, 승진, 퇴직, 업계 동료와 나누는 대화,
성공을 거둔 걸출한 친구에 관한 신문기사 등으로 유발된다. 질투, 불안도 이 감정과 관련이 있다. 질투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안을 드러내는 건 역시 사회적으로 경솔한 행동이며 따라서 이 내적인 드라마의 증거는 흔치 않다. 보통 어디에 몰두한 듯한 눈길, 부서질 것 같은 미소,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을 들은 뒤 이어지는 유난히 긴 침묵 등으로만 간간히 나타날 뿐이다. 우리가 사다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사람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나 예수는 다르겠지만 세상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높은 지위를 얻기가 어려우며 그것을 평생에 걸쳐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어디서 어떤 피를 가지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지위가 날 때부터 고정되는 사회가 아니라면 지위는 우리의 성취에 달려있다. 우리는 어리석거나 자기 자신을 잘 몰라 실패할 수도 있고 거시경제나 다른 사람들의 적의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해서 굴욕감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납득시키지 못했고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을 씁쓸하게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처지에 놓였다는 괴로운 인식에서 나온다. 명제. 지위로 인한 불안은 비통한 마음을 낳기 쉽다. 지위에 대한 갈망은 모든 다른 욕구와 마찬가지로 쓸모가 있다. 이것은 자신의 재능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자극하며 남들보다 나아지도록 고무하며 남에게 해를 주는 괴팍한 행동을 못하게 억제하며 공동의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결합한다. 그러나 모든 욕구가 그렇듯이 이 갈망도 지나치면 사람을 잡는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유익한 방법은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도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았으며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무조건적인 애정을 얻을 수 있다. 식사를 하다 트림을 할 수도 있고 목청껏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돈을 못 벌어도 되고 중요한 친구가 없어도 된다. 그래도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냉담한 인물들,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인물들의 행동은 지위에 대한 우리의 불안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어떤 친구나 연인은 우리가 파산을 하거나 수모를 당해도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속물들의 매우 조건적인 관심이다. 속물근성이라는 말은 영국에서 1820년대에 처음으로 사용됐다. 이 말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많은 대학의 시험 명단에서 일반 학생을 귀족 자제와 구별하기 위해 이름 옆에 붙인 말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말은 처음에는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을 가리켰으나 곧 근대적인 의미, 즉 거의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됐다. 상대방에게 높은 지위가 없으면 불쾌해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을 속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경멸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는 것, 즉 그 사람의 조롱받아 마땅한 매우 유감스러운 차별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그 말을 사용한다는 것 또한 분명해졌다. 이 문제에 대한 선구적인 작업인 속물에 관한 책에서 윌리엄 세커리는
25년간 속물이 영국의 철도처럼 퍼져나갔으며 이제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어디를 가나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말 새로웠던 것은 속물 근성이 아니라 속물들의 그런 전통적인 차별 행위를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 적어도 쇳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평등 정신이었다. 그 이후 노골적으로 사회적 또는 문화적 편견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 즉 어떤 한 종류의 사람이나 음악이나 와인이 다른 것보다 분명하게 낫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을 속물이라고 부르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자면 속물이란 하나의 가치 척도를 지나치게 떠버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 또는 무엇을 존중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지어 속물근성의 의미를 좁혀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살펴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속물의 독특한 특징은 단순히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본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보자면 속물근성은 귀족 계급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물근성을 사냥이나 신사클럽에 대한 열망과 동일시하게 되면 그 현상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힘들다. 속물은 시대에 따라 군인, 주교, 시인, 농민 등 여러 특정한 집단에 영합했다. 속물의 1차적 관심은 권력이며 권력 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순식간에 속물의 존경 대상도 바뀌기 때문이다. 속물 집단은 분노를 일으키거나 좌절감을 안겨준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으로는, 즉 우리의 지위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있고 오디세우스의 책략과 꾀가 있다 해도 우리의 자질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표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 존재는 그들에게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조건적인 면 때문에 괴로운 것인지도 모른다. 어른끼리 하는 사랑도 부모의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을 원형으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력하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한다. 아기는 물론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세속적인 보답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아기는 그냥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즉 발가벗겨진 상태의 정체성으로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는 것이다. 아기는 그 통제할 수 없는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특성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애정은 성취와 관련을 맺기 시작한다. 예의를 지킨다든가, 학교나 다른 곳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든가, 계급이나 명성을 얻는 일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훌륭한 행동으로 남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근저에 깔린 감정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부엌바닥에 집짓기 블록을 늘어놓기만 해도 부드럽고 통통한 몸을 쥐치며 믿음이 담긴 눈으로 말똥말똥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었던 그 관대하고 무차별적인 사랑을 다시 붙잡고 싶기 때문이다. 멍청한 아첨꾼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권력이나 명성 때문에 당신을 사귄다고 말하진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밑바닥에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는 증거다. 나의 권력이나 명성 때문에 점심에 초대한다면 그것은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다. 또 초대한 사람의 태도가 곧 바뀔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다. 권력이나 명성은 우리 자아의 진정한 알맹이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잃고 영향력이 줄어들어도 우리는 계속 살아있을 것이며 어린 시절에 자리 잡은 애정 욕구 또한 조금도 줄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능한 아첨꾼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상대의 지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임을 암시해야 함을 안다. 그래서 의리의리한 차, 신문에 등장한 모습, 회사의 임원 직위는 자신의 깊고 순수한 애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소들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아첨꾼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그의 반지르르한 표면 밑에서 변덕스러움을 감지하고 속물의 무리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운이 좋아 잠시 아슬아슬하게 손에 쥐고 있는 지위가 본질적 자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속물은 명성과 업적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의 외적인 환경이 바뀌면 누구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는 것이 좋을지 잽싸게 재평가를 해보곤 하는데 때로는 이것이 희비극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19세기 말 파리의 어느 안개 낀 저녁,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부르주아 내레이터는 귀족 친구인 생루 후작과 저녁을 먹으러 비싼 식당으로 간다. 내레이터는 일찍 도착하고 생루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식당 직원들은 내레이터의 익숙치 않은 이름과 초라한 외투를 보고 별 볼 일 없는 손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심을 쓰는 체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탁자로 안내하고 그리고 나서 마실 것이든 먹을 것이든 느릿느릿 가져다 준다. 그러나 15분 뒤에 후작이 도착해 내레이터가 그의 친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순식간에 직원들 눈에 내레이터의 가치가 바뀐다. 지배인이 그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차림표를 펼치더니 화려한 동작을 섞어가며 특별 요리를 외우고 옷을 칭찬한다. 게다가 이런 예우가 귀족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막으려는 듯 이따금씩 개인적인 애정을 드러내는 작은 미소를 슬쩍 흘리기도 한다. 내레이터가 빵을 좀 달라고 하자 지배인은 뒤꿈치를 부딪혀 딱 소리를 내며 소리친다. 알겠습니다, 남장님. 나는 남작이 아닌데요? 나는 불어 처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 죄송합니다, 백장님. 다시 이 일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봐야 내가 후작 지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표변이 눈앞의 상대에게 만족을 준다 해도 그 밑에 깔린 역학은 냉혹하다. 물론 지배인은 그 속물적인 가치체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그저 그 냉혹한 틀 내에서 상대에게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우리 대신 우리 영혼의 고귀함을 이야기해줄 생루 후작이나 신데렐라의 왕자님을 만날 기회는 사실 거의 없는 것 아닌가? 우리는 보통 그 싸늘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그냥 식사를 마치게 된다. 신문 때문에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속물은 독립적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 데다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갈망한다. 따라서 언론의 분위기가 그들의 사고를 결정해버리는데 그 수준은 위험할 정도다. 세커리는 영국인이 높은 지위와 귀족 계급에 매달리는 원인이 궁극적으로 신문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매일 자귀가 있는 사람과 유명한 사람이 존엄한 존재라고 역설하는데 이는 결국 자귀가 없는 보통 사람들은 시시하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세커리가 특히 걱정했던 것은 신문의 궁정란으로 여기에서는 정중한 태도로 상류사회 사람들의 파티, 휴가, 생일, 죽음을 다뤘다. 속물에 관한 책이 출간된 달인 1848년 10월의 며칠간 모닝포스트의 궁정란을 보면
브로엄경이 브로엄홀에서 사냥 파티를 열었다는 기사, 애그니스 더프 여사가 에든버러에서 출산할 날이 다가왔고 조지너 페이크햄이 버클리경과 결혼했다는 기사. 이런 기사들이 눈에 띈다. 이런 가짜는 기사들이 눈앞에 놓여 있으니 어떻게 속물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커리는 말한다. 속물근성을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신문을 타도하라. 세커리의 생각대로 신문들이 애그니스 여사와 그 후계자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버리고 대신 보통 사람들의 삶의 의미에 조금이라도 더 초점을 맞추어만 준다면 지위에 대한 불만 또한 얼마나 많이 줄어들겠는가? 이 문제를 이해하려다 보면 결국은 두려움이 모든 일의 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자신의 자리에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남들을 경시하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지 않는다. 오만 뒤에는 공포가 숨어 있다. 괴로운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만이 남에게 당신은 나를 상대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느낌을 심어주려고 기를 쓴다. 두려움은 세대를 따라 진화했다. 모든 학대 행위에 적용되는 패턴이지만 속물도 속물을 낳는다. 나이 든 세대는 낮은 계급에 속하는 것이 곧 재앙이라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준다. 자신의 후손이 자신의 낮은 지위와 남들의 낮은 지위, 이 낮은 지위가 곧 무가치한 존재로 연결되지는 않고 또 높은 지위가 곧 훌륭한 존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며 내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감정적 토대를 박탈해버리는 것이다. 스파이서 윌콕스 집안 사람들이 가네요, 엄마. 1892년 펀치에 실린 만화에서 봄날 아침에 하이드파크를 걷던 딸은 어머니에게 소리친다. 우리와 사귀고 싶어 죽을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르는 게 좋을까요? 안 되지 얘야. 어머니가 대답한다. 우리를 사귀고 싶어 죽을 지경인 사람들은 우리가 사귈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사귈 만한 사람들은 오직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뿐이란다. 엄마가 이런 발언을 통해 드러낸 자신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그녀가 스파이서 윌콕스 집안 사람들에게 앞으로 좀 더 원숙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희망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두려움에서 시작된 속물근성의 순환은 중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속물적 전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기도 힘들다. 이 병은 애초에 집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 속물근성에 분개했다고 해서 그 뒤에 점차 스스로 속물이 돼가지 말란 법도 없다. 거만한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도 싫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에 두드러지는 집단의 속물근성은 모든 사람을 사회적 야심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야심을 못마땅해 하다가도 어느새 그것이 사랑과 인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게 확실한 수단인 양 쫓아다니게 된다. 그런 행동은 두려움에서 존엄에 대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경멸하기보다는 슬퍼하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지위의 상징들을 다급하게 갈망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즉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팔고 다니거나 호사스러운 장식물에 연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천박한 가구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 그 다수는 런던의 잭슨앤드 그레이엄이라는 회사의 작품이었는데 그 가운데도 가장 화려한 가구는 가지를 잘라낸 떡갈나무를 깎아 만든 장으로
이 장은 포도를 따는 소년들의 상, 여상주 둘, 조각한 벽기둥으로 장식돼 있다. 이 장의 핵심은 높이가 60cm에 이르는 금박을 입힌 웅장한 황소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인 것 같아요. 가지를 잘라낸 떡갈나무를 조각해 만든 장. 그러나 이런 물건을 산 사람을 조롱하기 전에 먼저 이런 종류의 가구를 만들고 소비한 큰 맥락을 살피는 것이 공정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가구를 산 사람을 비웃기보다는 그들이 살았던 사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장식장을 구매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보람 있는 일이라고 느끼도록 상황을 조성한 것이 바로 그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는 화려한 장식을 과시하는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다. 사실 사치품의 역사는 탐욕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감정적 상처의 기록으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이 역사는 남들의 경멸에 압박감을 느껴 자신에게도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텅 빈 선반에 엄청난 것들을 전시하려 했던 사람들이 남긴 유산이기 때문이다. 가난이 낮은 위치에 낮은 지위에 대한 전례의 물질적 형벌이라면 무시와 외면은 속물적인 세상이 중요한 상징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감정적인 형벌이다. 지적인 염세주의. 우리 행동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야망에 대한 불안감 표시에 주의를 하고 우리의 실패에 대해 적절한 책임감을 느꼈음에도 그래도 계속 공동체로부터 낮은 지위가 부여된다면 우리는 서양 전통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몇 사람이 보여줬던 접근 방식을 택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우리 주위의 가치체계에 비뚤어진 곳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여 지적인 염세주의의 자세를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방어하려는 태도나 오만하게 구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서글픈 동시에 묘하게 위안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왔다. 어떤 문제이든 다수의 의견에는 혼란과 오류가 가득하다는 것이었다. 샹포르는 그의 이전과 그 이후에 여러 세대의 철학자들의 염세적 태도를 반영해 이 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다. 여론은 모든 의견 가운데 최악의 의견이다. 이렇게 여론에 결함이 있는 것은 공중이 이성으로 자신의 생각을 엄격하게 검토하지 않고 직관, 감정, 관습에 의존해버리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 어디서나 받아들여지는 관념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 다수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샹포르는 그렇게 말하면서 흔히 아첨을 하듯이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되게 언어 도단에 가깝다고 덧붙인다. 단순화와 비논리, 편견과 천박함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나 가장 터무니없는 관습과 가장 어처구니없는 의식들이 하지만 그것이 전통이야 라는 말로 용인되고 있다. 유럽인이 남아프리카 호텐토트 사람들에게 왜 메뚜기를 먹고 몸에 붙은 이를 삼키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도 바로 그런 말을 했다. 그것이 전통이요. 여론의 빈곤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 깨달음은 지위로 인한 우리의 불안,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보이고 싶은 피곤한 욕망,
사랑의 표시를 보고 싶어 안달하는 갈망을 다독이는데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 물질적인 면에서 보자면 공동체로부터 무시당할 경우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다. 심리적인 면에서 보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없다. 철학적인 접근 방법의 장점은 심리적인 면에서 드러난다. 누가 우리에게 반대하거나 우리를 무시할 때마다 상처를 입는 대신 먼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정당한지 검토해보게 되기 때문이다. 비난 가운데도 오직 진실한 비난만이 우리의 자존심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자학하는 습관을 버리고 그들의 의견이 과연 귀를 기울일 만한지 자문해 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의 정신에 존경할 만한 구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경멸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특별한 악의 없이 경멸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염세적 태도의 출발점이며 철학사에서는 이런 태도를 뒷받침해주는 예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피상적이고 하찮다는 것, 그들의 시야가 편협하다는 것, 그들의 감정이 지질하다는 것, 그들의 의견이 빙뚱그려졌다는 것, 그들의 잘못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점차 그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을 필요 이상으로 존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철학적 염세주의의 중요한 모범을 보여준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이 철학자는 소품과 단편집에서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은 그들의 진정한 성격을 파악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성격은 지나치게 야만적이고 어리석다고 말했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의 주된 오락은 카드놀이가 됐다. 그것은 사회의 가치의 타락과 더불어 모든 사상과 사고의 공공연한 파산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교활하고 부도덕하다. 경멸할 만한 악당이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악하지 않으면 완전히 바보이기 십상이다. 쇼펜하우어는 볼테르가 한 말을 인용한다. 세상에는 이야기를 나눌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들끓는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묻는다. 정말로 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할까? 우리의 자존심을 카드놀이하는 집단에게 내맡기는 것이 분별력 있는 일일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존중한다 해도 그 존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일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식으로 묻는다. 만일 청중이 한두 사람만 빼고는 모두 귀머거리라면 그들의 우렁찬 박수갈채를 받는다 해서 연주가가 기분이 좋을까? 이렇게 인간성을 통찰력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용하긴 하지만 한 가지 불리한 점은 이런 관점을 따를 경우 친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와 마찬가지로 철학적 염세주의자였던 샹포르는 그런 문제를 넌지시 드러냈다. 도덕적이고 고결한 태도로 합리성과 진실한 마음을 갖추고 관습이나 허영이나 격식 같은 상류사회의 소도구 없이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만 만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멍청하고 허약하고 흉물스러운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그 대가로 우리는 결국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선선히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다. 이 세상에서는 외로움이냐 천박함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는 곧이어 모든 젊은이들이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만날 일이 줄어들수록 더 낮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분별력 있는 사람의 경우 한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들을 둘러싼 아이들의 거칠고 시끄러운 놀이에 별로 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을 피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해서 벗을 사귀고 싶은 욕망이 없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지 현재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냉소주의자들은 단지 불편할 정도로 기준이 높은 이상주의자들일 뿐이다. 샹포르는 이렇게 말한다. 혼자 사는 사람을 두고 사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것은 밤에 봉디숲에서 산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산책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철학자들은 함께 모여 연구를 한 것도 아닌데 입을 모아 외부의 인정이나 비난의 표시보다는 우리 내부의 양심을 따르라고 권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무작위 집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질책은 그것이 관역에 적중하는 만큼만 피해를 줄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질책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그런 질책을 경멸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 염세조의 철학에 조언에 귀를 기울이려면 우리 지위를 단속하려는 미숙한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 사실 우리의 지위를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론적으로는 우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과 결투를 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논리의 기초에 자신의 가치를 느껴야 하는데 사실 이때 느끼는 만족감이 근거가 더 탄탄하다. 예술과 속물근성. 제인 오스틴은 1813년 봄에 맨스필드 파크를 쓰기 시작해 이듬해 출판했다. 소설의 주인공은 페니 프라이스다. 페니는 포츠머스의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의 수줍고 겸손한 처녀인데 재벌인 숙부 토머스 경과 숙모 버트람 여사로부터 그들의 으리으리한 집인 맨스필드 파크에 와서 그들과 내 자녀와 함께 살라는 권유를 받는다.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라는 배려다. 버트람 부부는 잉글랜드의 한 군의 계급사회의 정점에 선 사람들로 이웃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경외감을 드러낸다. 이들의 요염한 10대 딸 마리아와 줄리아는 옷을 사입을 용돈을 푸짐하게 탔쓰고 말도 한 마리씩 갖고 있다. 그들의 장남 텀은 오만하고 별 생각 없이 무신경한 청년으로 런던의 여러 클럽에서 죽치면서 샴페인으로 우정에 기름칠을 하고 아버지가 죽어 재산과 직위를 물려받을 날만 기다린다. 토머스 버트람 경과 그의 가족은 잉글랜드 상층 계급 특유의 자기를 깎아내리는 듯한 예절이 능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우월한 신분, 나아가 차를 마시고 나서 저녁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릴 때까지 고요한 몇 시간 동안
사슴들이 노니는 크고 아름다운 정원의 소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모든 격차를 결코 잊지 않는다. 페니는 버트람 부부와 같은 지붕 아래 살 수는 있지만 그들과 같은 발판 위에 설 수는 없다. 그녀의 특권은 토마스 경의 재량으로 주어진 것이다. 사촌은 그녀에게 생색을 내고 이웃은 의심과 동정이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고 가족 대부분은 그녀를 시녀처럼 여긴다.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그녀의 감정을 배려하며 살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다. 페니가 맨스필드 파크에 도착하기 전 오스틴은 우리에게 이들 가족이 새로운 책임 때문에 불안해하는 소리를 듣게 해준다. 그 아이가 내 가엾은 퍼그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버트람 여사는 그렇게 말한다. 아이들은 페니의 옷이 어떨지, 페니가 프랑스어를 할 수 있을지, 잉글랜드의 왕과 왕비의 이름을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토마스 버트람 경은 페니의 부모에게 그런 권유를 한 장본인임에도 최악의 상황을 예상한다. 아마 그 아이의 많은 것이 바뀌기를 바라게 될 것이고 엄청난 무지, 저열한 의견, 괴롭기 짝이 없는 천박한 예절에도 대비를 해야 할 거야. 그의 처제인 노리스 부인은 페니에게 일찌감치 그녀가 그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같은 부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토머스 경은 이렇게 화답한다. 우리는 그 아이가 자신이 버트람 양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줘야 해. 사촌들끼리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을 보고 싶지만 그래도 똑같을 수는 없어. 지위, 재산, 권리, 상속받을 유산이 다 다르니까. 페니가 도착하자 조경이 이루어진 정원을 갖춘 저택에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 가족의 편견은 확인이 되는 듯하다. 줄리아와 마리아는 페니가 좋은 옷이 한 벌뿐이고 프랑스어를 하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생각해보세요. 제 사촌은 유럽 지도 하나 제대로 짜맞출 줄 모른다니까요. 줄리아는 이모와 어머니에게 말한다. 러시아의 큰 강도 모르고 소아시아는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있잖아요. 어젯밤에는 아일랜드에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냐고 했더니 화이트 섬으로 건너가야 한다지 뭐예요? 그러자 노리스 부인이 말한다. 그렇구나. 얘야, 하지만 너하고 네 언니는 놀라운 기억력의 축복을 받았잖니. 네 가엾은 사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 보구나. 네가 그 아이를 배려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불쌍하게 여겨야지. 그러나 누가 무엇이 부족한지 제인 오스틴이 결정을 내리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오스틴은 10년 이상 맨스필드 파크의 복도와 연회장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페니가 정원을 산책하거나 방에 있을 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편지를 읽고 버트람 가족에 대한 그녀의 관찰을 엿듣고 그녀의 눈과 입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그녀의 영혼을 응시한다. 그 과정에서 오스틴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드문 덕목을 간파한다. 줄리아나 마리아와 달리 페니는 젊은 남자에게 큰 집과 자귀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없다. 그녀는 사촌 톰의 일상적인 잔혹성과 오만의 상처를 입고 숙모가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이웃을 재단하는 태도에 움찔한다. 페니의 친척들은 이 지역의 일반적인 지위의 위계에서는 매우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만 다른 지위체제, 즉 작가의 선호에 따른 위계에서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 마리아와 그녀의 구혼자 러시워스 씨는 말도 집도 유산도 있지만 제인 오스틴은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보았고 그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
러시워스 씨는 처음부터 버트람 양의 미모에 반했으며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곧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상상했다. 마리아 버트람은 이제 21살이었기 때문에 결혼이 의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러시워스 씨와 결혼하면 아버지보다 큰 수입이 생기고 런던에 집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러시워스 씨와 결혼하는 것이 분명한 의무가 됐다. 명사록이나 데브릿의 잉글랜드 최고 가문 안내라면 마리아와 러시워스 씨를 높게 평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을 한 오스틴은 도저히 그들을 높이 평가할 수 없다. 또 독자가 그렇게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 소설가는 사회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표준 렌즈, 즉 부와 권력을 크게 확대해 보여주는 렌즈를 인격의 특질을 확대해 보여주려는 도덕적 렌즈로 바꾼다. 도덕적 렌즈로 보면 높고 강한 사람은 작아지며 잊혀져 뒤로 물러나 있던 인물이 오히려 크게 보일 수 있다. 소설의 세계에서 덕의 움직임은 물질적 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부자이고 품행이 단정하다고 해서 곧바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절름발이의 못생긴 아이, 빈곤한 짐꾼, 다락방의 곱사등이 질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모르는 여자아이가 선할 수도 있다. 물론 페니는 우아한 드레스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프랑스어도 할 줄 몰랐다. 그러나 맨스필드 파크의 결말부에서 그녀는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임이 드러나는 반면 다른 가족은 자기와 교양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혼란에 빠지게 된다. 토마스 버트람 경은 속물근성 때문에 자녀 교육을 망치며 딸들은 돈 때문에 결혼을 했다가 감정적인 대가를 치르며 부인은 심장이 돌처럼 굳는다. 맨스필드 파크의 위계가 거꾸로 뒤집히는 것이다. 그러나 오스틴은 설교사처럼 퉁명스럽게 진정한 위계의 개념을 설파하지 않는다. 그녀는 위대한 소설과 특유의 기애와 유머로 우리가 진정한 위계에 공감하고 그 반대의 위계에 혐오감을 느끼도록 이끈다. 그녀는 자신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나머지를 읽기 위해 저녁을 후딱 먹어치울 만큼 마음을 사로잡는 재밌는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그 이유를 보여준다. 맨스필드 파크를 읽고 나면 우리는 오스틴이 우리를 끌어냈던 현실 세계로 다시 들어가 그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탐욕이나 오만이나 자만을 간파하여 거기서 물러서고 우리 자신과 남들 안에 있는 선에 이끌리게 된다. 오스틴은 아주 가는 붓으로 작업을 해 많은 노동을 한 뒤에도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아주 작은 상아라는 겸손하면서도 유명한 말로 자신의 예술을 묘사했다. 그러나 그녀의 소설에는 크나큰 야망들이 가득하다. 그녀의 예술은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 마을의 서너 가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삶을 비평하고 그럼으로써 그 삶을 바꾸려는 신호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